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22년 5월 4일 밤 11시 미국 오하이오주 911에 누군가 쓰러졌다는 구조 요청이 접수됩니다. 대원들이 출동해보니 거긴 오하이오 주립대학 인근의 한 가정집이었죠. 더 정확히는 대학생들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였습니다. 보니까 거실에 3명의 여학생이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어요. 신고자는 이 집에 살던 또 다른 학생인데 2층 자기 방에 있다가 거실로 내려보니까 갑자기 이런 광경이 펼쳐졌다는 겁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사실 이 중 2명은 이미 피부가 거의 보라색으로 변했을 만큼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고요. 결국 사망하고 말죠. 사망자는 각각 27살, 21살의 여학생들로 오하이오 주립대에 다니던 학생들입니다. 이후 현장을 감식하던 경찰은 테이블에서 수상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하얀 가루로 된 물질인데 분석해보니 아주 강력한 환각물질 펜타닐이었죠. 이 모든 게 마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바로 다음 날 이 사건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어요. 이게 단순한 마약 중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변을 당한 3명의 사람들이 다 친구 사이였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펜타닐을 복용한 적이 없는 아주 모범생 학생들이에요. 좋은 성적을 받고 있고 착실히 대학생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황을 파악해보니 사실 그들이 구하려고 했던 약은 펜타닐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약 에더럴이었어요. 근데 어쩌다 손에 얻은 게 에더럴로 위장한 펜타닐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셋이 이걸 모르고 약을 나눠 먹었고 결국 그중 2명이 죽음에 이른 겁니다. 여러분, 일단 펜타닐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죠. 마약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극소량에 노출돼도 즉각 사망에 이르는 무시무시한 마약입니다. 근데 모범생 학생들이었다면서 원래 구하고자 하는 에더럴을 왜 먹으려고 했던 걸까? 이게 좀 더 약한 수준의 마약인 걸까요? 잠시 제가 국내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5월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나의 충격적인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 대학생들이 복용하는 약 실제 후기. 작성자가 이 약을 먹으면 글씨도 깨끗하게 써지고 정신이 또렷해진다. 성적이 한 2, 3배 상승하고 16시간 계속 집중할 수 있다. 라면서 약에 대한 극찬을 하는 글이었습니다. 실제 이 약을 복용했던 여러 명의 인터뷰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월스트리트 금융회사 직원도 있었고 다들 이 사람들이 약의 효능을 막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미식 축구 선수가 한 명 나오는데 자기가 약을 복용한 후에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었고 온몸의 감각이 하나하나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라고 표현해요. 이 약을 먹으면 반응 속도도 빠르고 또 자기가 평소 운동할 때 시야도 더 넓어진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실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건 일명 마법의 약으로 통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날씬해지고 성적도 잘 받고 또 파티에서도 잘 놀 수 있는 아주 멋진 학생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면 똑똑해지고 아주 사람이 기민한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 약이 바로 에더럴이라는 거죠. 일단 에더럴은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한 종류입니다. 정확히는 이게 ADHD 치료약이기도 해요. ADHD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증상을 보면 좀 주의가 산만하고 과잉 행동을 하거나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좀 집중력이 과하게 부족한 걸 의미해요. 만약에 이걸 그냥 둔다면 방치할 경우에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성취율이 떨어지고 또 정서적인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약 성인이 ADHD를 겪는다면 이게 단적으로는 일반인보다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4배 정도 높다고 해요. 집중을 잘 못하니까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렇다 보니 ADHD 환자에게는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는데 또 그때 쓰이는 게 에더럴입니다. 에더럴의 주요 성분인 그 암페타민은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약물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이걸 생산하는 거, 유통하는 거, 복용하는 거 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 원래 목적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이걸 먹으면 똑똑해진대 하면서 오남용되고 있고요.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생 33%는 대학 생활 중에 한 번 이상 에더러를 접해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대중적인 약이에요. 또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생 중에 자기가 ADHD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더러를 복용하는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전체 학생의 18%였죠. 특히나 미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이렇게 에더럴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 미국 대학은 공부량도 훨씬 많고 또 시험 성적과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고3까지, 수능 전까지 약간 죽도록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는 약간 뭐 숨통이 트는 그 정도죠. 하지만 미국에선 달라요.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졸업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하죠. 그들 사이에서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이 에더럴, 이건 먹으면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약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공공연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인기는요, 특히나 시험 기간이 되면 더 폭발적인데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한국인 학생 B씨도 에더럴을 복용했고 그 후기를 들려줬습니다. 먹은 후에 똑똑해진 느낌이 들고 두뇌 활동이 최고조에 달해요. 에더럴을 먹으면 10시간 정도는 쉼 없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커피하고 에더럴을 잔뜩 먹으면 52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약이 굉장히 인기라서 다른 학생들 또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에더럴 먹는 거? 그건 어차피 정신 깨기 위해서 우리가 커피 많이 마시잖아. 그런 거랑 다를 바 없지 않아? 하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아니, 여러분. 그렇게나 효능이 좋은 약이라면 모두가 먹어서 다 똑똑해지는 그 효능을 누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에더럴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인 또 다른 한국인 정씨. 그 또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에더럴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라왔죠. 자, 에더럴을 복용하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책상 앞이 되게 더러워지는 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간단하게 책상 정리하고 좀 공부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책상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더럴 때문이에요. 이 약이 딱 먹고 나서 집중을 시작하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오로지 거기에만 미친 듯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집중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이었잖아요. 근데 부작용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에더럴은 아주 강력한 각성제 성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복용을 멈추게 된다면 약의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요. 그전에는 계속 이렇게 흥분하고 막 이렇게 집중하다가 갑자기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후 엄청난 무기력이 몰려오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울증을 낳게 되고요. 심할 경우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됩니다. 심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더럴을 처음 접하게 되는 사람들은 저는 근데 중독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자신한다고 해요. 딱 이번 시험 기간에만, 딱 이번 프로젝트만 내가 밤새서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먹겠다는 다짐.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될까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회사원 A씨는요, 사내에서 만난 동료의 권유로 에더럴을 처음 접하게 됐어요. 그 후 친분이 있는 의사에게서 처방전을 받아서 에더럴을 받게 됐고요. 무려 1년 동안이나 계속 에더럴을 복용해왔죠. 그가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당신의 삶은 어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해요. 약을 먹었죠? 매일매일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생산성을 높이고 아주 자기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있죠.
자기도 이제 매일 먹긴 좀 그랬는지 일을 쉬는 주말에는 약을 중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몸살과 함께 엄청난 두통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먹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히 약을 먹는 평일에 비해서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좀 자기 자신이 멍청해지는 느낌이에요. 기분 자체가 좋지 않죠? 어쩌면 그 약을 먹지 않는 상태가 일반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너무 하이텐션으로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뭘 해도 내가 왜 이러지? 막 생산성이 떨어지지? 이러니까 자괴감을 느꼈고 거기에서 우울감이 또 동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주말에 약을 안 먹긴 하지만 다시 약을 먹게 되는 월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고요. 누군가에게는 주말이 되게 꿀 같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어딘가에 잠식된 시간이었던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초반에서 이 애더럴에 대해서 극찬하는 대학생과 운동선수 금융맨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슈퍼맨 각성제의 출연자들이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목적 자체가 애더럴의 위험에 대한 경고였고요. 출연자도 모두 그 부작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그중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내 자식에게 애더럴을 먹이지 않을 것이다.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미식 축구 선수 에벤 브리트 또한 실패를 극복하지 못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 더 이상 애더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라면서 약을 끊은 후에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지난 2004년 이 애더럴이라는 약을 소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샤이어는요. 복용자들 중에 약을 먹으면 심부전증과 뇌졸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심지어 이 사망자 중에 누군가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적절하게 복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피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용법을 지켜도 위험할 판국에 단순히 머리 좀 좋아지려고 공부를 좀 더 잘하려고 이 약을 먹는 건 미친 짓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미국 대학가에서 아주 인기 있게 팔려나가고 있는 애더럴. 대부분 자기가 의사한테 처방받은 건 아니에요. 중고장터에서 아름아름 거래되고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애더럴인지 아니면 합성 마약인지 이 대학생들이 먹어보기 전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던 겁니다. 실제 2019년 이후에 애더럴이 펜타닐이나 또는 다른 약물하고 섞여가지고 적발된 케이스가 430%나 급증했고요. 오늘 첫 사건, 오하이오 주립대학 대학생들 역시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애더럴을 구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더 공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약을 구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펜타닐이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걸 먹은 후에 바로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이건 정말 목숨을 건 도박입니다. 여러분, 애더럴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1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걸 좀 알아봤는데 과거 1960년대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에서 시작되었다 그래요. 당시만 해도 ADHD, 주의력 결핍장애라는 병명이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과 달리 진단하는 방법도 다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참 어처구니가 없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일단 그런 증상이 있으면 애더럴 드십시오 하고 처방을 하고 보는 겁니다. 만약 ADHD 환자면 이 약이 좀 약을 잘 들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지 라는 식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죠. 그렇게 애더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걸 먹어본 환자들이 이걸 먹으면 내가 막 슈퍼맨처럼 변한다 라는 입소문이 유행처럼 타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켰죠. 현재 미국에서는 500만 명 이상이 애더럴을 오남용하고 있고요. 그 약을 먹어서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응급실에 오는 환자의 수도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습니다. 미치고 한장해요. 애더럴의 위험은 그럼 비단 미국만의 문제일까요? 지난 2019년 그 전 국회의원의 딸 홍 씨가 애더럴과 함께
항정신성 의약품 LSD, 카트리지형 대마를 국내로 들여와서 큰 무리를 일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2010년에는 가수 박 씨가 국제 특송 우편으로 82정의 에더럴을 밀수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고요. 미국에서 ADHD의 진단을 받아서 나는 이 약을 처방받고 가져왔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까지도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통이 금지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난 몰랐다라고 이제 무리를 일으켰는데요. 사실 우리도 그때 무슨 약이 그 약이 뭐야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에더럴은 국내에 있는 수험생들에게까지도 유명세를 타고 있어요. 교육열이 뜨거운 강남의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이 약을 불법으로 구매해서 자녀들한테 제공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지난 2022년에 한 시사 주간지에서 잠입 취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에더럴을 마약 유통업자한테 구매를 하게 되면 30알을 사는데 한 26만 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강남에서 거주한다면 약 있어요? 하고 주문을 하면 2시간 만에 약이 온대요. 요즘 참 마약이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느끼는데 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흥미로운 결과가 있는데 이 한국에서는 9월부터 11월 초까지 ADHD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다가 11월 중순이 지나면 확연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11월에 수능이 있죠. 수능 전에 이 에더럴과 비슷한 각성제 성분의 약을 처방받기 위함이었어요. 수능이 참 중요하긴 한데 그게 뭐라고 아이한테 이런 위험한 약을 권하는지 너무도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더럴에 관해서 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이 약이 인지능력 향상, 그러니까 공부 효과와는 전혀 관계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젊은 성인을 두 집단으로 나눴고 각각 에더럴 그리고 가짜 약을 복용시켰어요. 그래서 지능 검사를 했죠? 그 결과 두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뭐야, 에더럴 먹으면 공부 잘한다며. 근데 아니었어요. 과거의 사람들은 마약을 일탈의 수단으로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경쟁에서 이기려고 마약을 찾는 현실이 되어버린 게 참 아이러니하죠. 혹시 이게 과도한 경쟁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폐해는 아닐까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내 몸과 정신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실수는 절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5년 1월 텍사스 휴스턴 외곽에 있는 작은 도시 톰볼의 의료센터로부터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빨리 경찰 좀 보내주세요. 환자 가족이 총을 겨누고 있어요. 이 협박의 주인공은 한 환자의 아버지였죠. 얼마 전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던 조지 피커링 3세의 아버지 조지 피커링 2세였습니다. 그는 아들에 대한 판정을 납득하지 못한다면서 병실 점거하고 의료진에게 9mm짜리 권총을 겨누고 있었던 건데요. 피커링은 술에 취한 채 다 죽여버릴 거다. 아들과 나만 있게 해달라. 이렇게 위협을 가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나한테 이 권총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막 이렇게 추가 협박을 이어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의료진의 판단을 거부하는 비뚤어진 부정으로 보였죠. 사연을 좀 살펴볼까요? 얼마 전 27살이던 피커링 3세가 중증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뇌졸중이란 건 뇌로 연결된 혈관의 일부가 막히거나 또 터져서 뇌가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주로 평소에 관련 질환을 앓고 있던 사람이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발병하죠. 피커링은 27살, 아직 젊은 20대예요. 하지만 평소에도 지병이 있었고 또 이전에도 비슷하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전력도 있습니다. 자, 응급실에 그가 도착을 했어요. 곧이어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죠? 하지만 사실상 약물 치료나 수술, 하다못해 시술조차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위급했던 거죠.
결국 그는 얼마 못 가서 뇌사 판정을 받는데요. 헐레벌떡 뛰어온 가족들은 너무도 큰 충격입니다. 아니,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 뉴이어 파티까지도 다 같이 건강하게 모여서 했는데 갑자기 뇌사 판정, 죽음이라고요? 물론 예전부터 지병이 있긴 했지만 전에도 쓰러졌지만 회복한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족들은 아들이 잘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던 건데요. 그런데 아들 곁을 지키던 부모가 감정을 추스릴 새도 없이 병원 측이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뇌사자 처리를 위한 각종 동의서였어요. 약간 서둘러서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던 거죠. 어떤 절차였냐면 먼저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자, 당시 아들은요,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뇌사 상태예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죠. 이걸 떼면 사실상 사망입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물론 이걸 당장 제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안 된다 싶었을 때는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겠다,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한 거고요. 또 사실 많은 뇌사자들이 이런 경우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단체의 정보를 알려준 그런 서류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는 뇌사자의 가족에겐 좀 힘들지만 반드시 고지가 되어야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뇌사자가 회복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 이루어지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순간 아버지 피커링 2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의료진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 존중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얼마 전에 실려온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게 좀 이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실 저번에 쓰러졌을 때도 비슷했는데 결국 치료를 통해서 다시 회복한 적이 있고요. 아버지는 의료진에게 제발 한 번만 더 아들의 상태를 봐달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미 우리 선에선 다 끝났다고 거절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뇌사자의 가족들은 이 판정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딱 봤을 때는 환자가 그냥 편안하게 잡는 것 같은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희망의 끈을 놓기가 힘든데 그날 의료진은 아드님은 분명 뇌사가 맞고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었죠. 자, 이쯤 되니 현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피커링 2세 아버지는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약간 졸속이라고 해도 될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일단 이상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서너 시간만이라도 아들의 상태를 좀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아버님 결정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빨리 해결을 원하는 듯 했죠. 성급한 자세를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걸린 단 3-4시간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 이때 아버지는 최후의 수단을 떠올렸죠.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 집으로 가요. 술 반병을 벌컥 다 들이마시고는 장롱 안쪽에 숨겨뒀던 권총을 들고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을 협박했죠. 그가 요구한 건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아들이 있는 병실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는 요구. 겁먹은 의료진은 일단 그가 해달라는 대로 병실로 데려갔고 이내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 후 미국 특수경찰부대가 출동을 했고 이 피커링 2세와 대치하게 되죠. 하지만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 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라면서 협박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커튼을 쳤어요. 아들과 둘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딱 봤을 때 아들은 너무도 평온한 표정으로 누워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했죠. 딱 3-4시간만 버텨보자. 이후 출동한 특수부대와 피커링 2세 간의 대치는 약 3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병실 안으로 당장 진입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차라리 로봇을 보내서 두 사람이 들어있는 그 커튼을 젖히기로 결정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로봇이 드디어 진입을 해서 커튼을 열게 되죠. 그리고 기다리던 특수경찰들이 창문 밖에서 곧 시야에 들어올 피커링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되는데요. 그런데 커튼을 열자 보인 광경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피커링 2세가 순순히 항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이 집의 둘째 아들이 곧장 달려가서 아버지의 총을 먼저 빼앗아요. 그리고 이걸 본 특수경찰 부대가 이제 무기가 제압됐으니까 병실로 바로 진입을 했죠.
근데 이때 아버지가 크게 소리칩니다. 우리 아들 살아있어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당시 경찰은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아들이 뇌사 상태가 아닌 걸 직접 느꼈습니다. 커튼을 치고 있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3시간 내내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아주 희미하지만 아들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게 된 거죠. 자신의 손을 이렇게 딱 쥐는걸요. 분명 이게 서너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로봇이 등장해서 커튼 젖혔고 확신이 든 피커링 2세가 순순히 항복을 하게 된 상황. 아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상황을 정리했다고 생각한 경찰은 그를 결박했고 바로 체포합니다. 어쨌든 총을 들고 위협을 했으니까 분명한 범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속이 되는 내내 그의 얼굴에는 후회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걱정하는 게 있다면 아들이 잘 치료받을 수 있을지 여부였을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피커링 3세, 27살 된 아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그는 뇌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여태 시간을 끈 덕에 재검이 이루어졌고요. 심지어 필요한 치료까지 병행됩니다. 그러자 그가 점점 회복을 해나간 겁니다. 심지어 몇 주 후에는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까지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고요. 아버지가 목숨을 건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죠. 아버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한편 피커링 2세 아버지는 구치소로 옮겨졌고요. 자신의 범행을 다 순순히 시인했어요. 그가 협박하면서 주장한 나한테는 또 다른 무기가 있다라는 건 사실 이 특수부대가 왔잖아요. 그에 비해 자신은 권총 한 자루만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초라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절대적인 의무였다라고 진술하는데요. 죽음 직전까지 뇌사 판정을 받고도 깨어난 환자들의 사례는 피커링 3세 외에도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 미국 엘라베마주에 살던 13살 소년 트렌트 맥킨리. 그는 친구네 집 앞마당에서 모래를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린이용 트레일러를 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걸 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 트레일러가 뒤집혀 버려요. 그러면서 맥킨리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죠? 이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겁니다. 그리고 이후 트레일러까지 아이의 머리를 강타하게 되면서 두개골 7군데 골절을 입게 돼요. 정신을 잃은 아이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이 2번의 수술 중에 4번의 심정지가 왔고 길게는 15분 동안 심장이 완전히 멈추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의료진들은 결국 부모들에게 최악의 경우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면서 혹시나 회복이 되더라도 평생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선고하게 되죠. 자, 이렇게 통보를 받은 맥킨리의 부모는 슬픔을 잠시 뒤로하고 이 아들의 장기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기증하는 데 동의합니다. 총 5명의 아이들 장기 기증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바로 다음 날 아들의 이 생명 유지 장치를 떼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때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맥킨리 뇌파가 돌아왔어요. 동공도 반응하고 손과 발도 움직여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그렇게 삶을 끝내려고 예정했던 바로 그날 아이는 뇌사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지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일어나서요. 온몸 스트레칭을 할 만큼 몸이 많이 회복이 됐고 사고 한 달 후엔 집에 돌아오게 되죠. 물론 여전히 몇 번의 수술과 또 치료가 남았긴 했지만 그건 목숨을 건진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뇌사와 식물인간 상태는 물론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식물인간 상태는 인간의 대뇌 기능만 정지되고 스스로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뇌사 상태는 이 뇌 기능이 손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명 유지는 가능하지만 뇌사 상태에서는 결국 심장박동이 정지하고 머지않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요. 또 뇌사 판정을 받으면요. 연명치료 중단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런데 식물인간 상태에서는 함부로 가족이 힘들다고 한들 치료를 중단하겠다, 호흡기를 떼겠다라는 걸 판단할 수 없게 돼요.
즉 여러분, 뇌사에서 깨어나는 건 정말 전 세계에서도 손꼽을 만큼 기적 같은 희귀한 사건이죠. 한편 19년을 식물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어난 아주 미스테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테리 윌리스. 그는 지난 1984년 19살이던 당시에 자동차가 다리 아래로 추락하면서 정신을 잃었고 이후 3개월간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물인간 상태가 돼요. 사지가 점점 굳어갔죠. 그는 아주 간혹 눈을 깜빡이거나 또는 하는 약간의 신음을 내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그게 아주 미약했고요. 지난 19년간 아예 가족과 떨어져서 재활센터의 침대에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19년간이요. 그러던 2003년 5월, 오랜만에 가족들이 그를 방문한 날이었는데요. 늘 그렇듯 테리 윌리스는 미동도 없이 그냥 멍한 눈으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정말 기적적이게도 갑자기 입을 뗀 거예요. 엄마. 19년 만에 첫 단어를 들은 가족들이 너무 놀랬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아이가 콜라, 우유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을 말하는 겁니다. 놀란 의료진이 달려왔고 당장 검사를 해보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19년 만에 갑자기 그의 뇌가 조금이지만 자발적으로 신경 조직을 연결해서 스스로 치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태까지 그냥 말 그대로 멈춰 있다가 갑자기 뇌 조직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의학계가 발칵 뒤집어질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어쨌든 19년 만에 깨어난 그는 여전히 목 밑으로는 마비 상태였어요. 하지만 좋다 싫다 그 외에 자기의 표현은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그럼 그는 지난 19년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병상에 있던 19년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고가 났던 그날 19살의 윌리스의 기억이 멈춰 있었는데요. 근데 또 기억력은 뛰어나서 19년 전 할머니 집의 전화번호도 틀리지 않고 기억해냈다고 합니다. 의학계에서는 유례없는 이 사건을 통해 이걸 진단 오류다라고 보기보다는 의학적으로 어떻게 이 신경세포가 자발적으로 회복되었는지 반드시 연구해야 할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쩌면 이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뇌사 혹은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들이 환자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건 아닐까요? 다시 피커링 가족 이야기로 돌아오면 아버지 피커링 이사는 강력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들이 참작이 되면서 금방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오히려 아들의 목숨을 위해서 협박을 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가 됐고 부자가 단번에 유명인사가 됩니다. 아버지의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들도 온전히 회복했고 두 사람은 함께 여러 언론사의 인터뷰에 응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의료 현장의 문제점과 또 가족의 사랑에 대해 역설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삶과 죽음의 애매한 경계라고 볼 수 있는 뇌사 상태 그리고 식물인간. 분명 나와 내 가족이 결코 겪지 않았으면 하는 고통의 순간일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이건 의료진의 오류다라는 걸 지적하려는 건 아닙니다. 기적은 그 누구도 쉽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오히려 평소 바쁘고 힘든 삶을 살면서 내 인생, 내 목숨은 과연 소중했는가?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스토리가 묵직한 울림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